로마에서는 집정관들과 원로원 의원들, 기사 계급까지 모두 앞다투어 복종으로 달려갔다. 지위가 높을수록 더욱 거짓되고 서둘렀으며 얼굴 표정을 가다듬어 황제가 죽은 것을 기뻐하는 듯도 새로운 통치의 시작을 슬퍼하는 듯도 보이지 않게 하면서 눈물과 기쁨을, 탄식과 아첨을 뒤섞고 있었다. 집정관 섹스투스 폼페이우스와 섹스투스 아플레이우스가 가장 먼저 티베리우스 카이사르의 이름으로 맹세하였고, 근위대장인 세이우스 스트라보와 곡물 공급관인 가이우스 투라니우스가 뒤따라 충성을 맹세하였다. 이어서 원로원과 군대와 시민들이 같은 맹세를 했다. 티베리우스는 모든 일을 집정관들을 통해 시작하게 했는데 마치 옛 공화정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처럼, 그리고 자신이 통치할지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하였다. 심지어 원로원 의원들을 회의로 소집하는 칙령조차도 아우구스투스에게서 받은 호민관 권한 아래에서만 발표하였다. 그 칙령의 말은 짧고 뜻도 매우 절제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아버지에게 바칠 명예 문제를 의논하려 하며 시신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지금으로서는 공적인 의무 가운데 이 한 가지만 맡겠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우구스투스가 죽자마자 그는 이미 총사령관으로서 근위대에 신호를 보내고 있었고 경비와 무기와 궁정의 다른 모든 준비가 갖추어졌다. 병사들은 광장이나 원로원 회의장에도 그를 호위하며 따라갔다. 그는 군대에 보낸 편지에서도 이미 통치권을 얻은 사람처럼 말했으며 다만 원로원에서 연설할 때만 주저하는 듯 보였을 뿐 다른 곳에서는 전혀 망설임이 없었다. 그가 그렇게 한 가장 큰 이유는 두려움이었는데 그것은 게르마니쿠스가 많은 군단과 막대한 동맹군을 손에 쥐고 있었고 로마 시민들 사이에서도 놀라운 인기를 얻고 있었기 때문에 기다리지 않고 권력을 스스로 잡으려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또한 그는 여론도 의식하여 마치 공화국에 의해 불려와 선택된 것처럼 보이기를 원했지, 친정 쪽 가문의 영향이나 늙은 황제의 양자로서 슬며시 권력에 올라탄 것처럼 보이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중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가 보였던 이런 망설임은 귀족들의 속마음을 떠보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는 사람들의 말과 표정을 훗날 죄목으로 돌리기 위해 기억해두고 있었다. 처음 열린 원로원 회의에서 그는 아우구스투스의 장례 문제 외에는 아무것도 논의하지 못하게 하였다. 베스타 무녀들이 가져온 그의 유언장에는 티베리우스와 리비아가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리비아는 율리우스 가문에 편입되고 아우구스타라는 이름을 받도록 되어 있었으며 두 번째 기대되는 상속 순위로는 손자들과 증손자들이, 세 번째 단계로는 국가의 주요 인물들이 적혀 있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은 사실 그에게 호의롭지 않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관대함과 명성을 후세에 과시하려는 듯 그렇게 기록해 두었다. 유산으로 남긴 금액은 시민의 예법을 넘지 않는 수준이었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시민과 평민에게는 4억 3,500만 세스테르티우스, 근위대 병사들에게는 1,000데나리우스씩, 도시 수비대에게는 500데나리우스씩, 군단병과 로마 시민 보조부대 병사들에게는 각자 300데나리우스씩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 다음에는 아우구스투스에게 바칠 명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그 가운데 특히 두드러진 제안으로는 아시니우스 갈루스가 장례 행렬을 개선문을 통해 지나가게 하자고 하였고 루키우스 아룬티우스는 그가 제정한 법률의 명칭들과 그가 정복한 민족들의 이름을 장례 행렬 앞에 내세우자고 하였다. 또한 발레리우스 메살라는 매년 티베리우스의 이름으로 충성맹세를 새로 하자고 덧붙였는데 티베리우스가 그에게 그 제안을 누가 시킨 것이냐고 질책하며 국가에 관련된 일에서는 자신의 판단 외에 다른 조언을 따르지 않겠으며 설령 그것이 누군가의 미움을 사게 되더라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다. 그때에는 이런 방식의 아첨만이 남아 있었다. 원로원 의원들은 아우구스투스의 시신을 원로원 의원들의 어깨로 장작더미까지 운반하자고 외쳤지만 카이사르는 다소 오만해 보일 정도의 절제된 태도로 이를 사양하고 칙령을 내려 시민들에게 예전에 지나친 열정으로 신격화된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장례를 소란 속에 망쳐 놓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러지 말고 아우구스투스를 포rum이 아니라 정해진 장소인 마르스 들판에서 화장하도록 하라고 일러주었다. 장례식 날이 되자 병사들이 마치 경비처럼 서 있었는데 이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다.
그들 가운데는 카이사르 때의 일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도 있었고 부모에게서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날은 지금까지 자유가 막 짓눌린 순간이었고 되찾으려던 자유가 실패로 돌아간 날로 기억되고 있었다. 독재관 카이사르가 살해되었는데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최악의 범죄로 보였고 다른 이들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행위로 보였다. 그리고 이제는 오랫동안 권력을 쥐고 있던 늙은 황제를 조용히 묻는 자리에서조차 군대가 둘러서 있었다. 이로부터 아우구스투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오갔는데 많은 사람들은 사소한 일들을 신기하게 여겼는데 처음 집정관에 오른 날이 임종날과 같다는 점, 그리고 그의 아버지 옥타비우스가 생을 마친 바로 그 노라의 집과 방에서 그 역시 죽었다는 점을 놀라워하였다. 또한 그의 집정관에 오른 횟수도 이야기되었는데 발레리우스 코르부스와 가이우스 마리우스의 수준을 넘는 것이었고 37회 동안 계속된 호민관 권한과 21번 얻은 임페라토르 칭호, 그리고 그 밖에 새로 만들어지거나 여러 차례 더해진 온갖 명예들이 거론되었다. 그러나 지식인들 간에는 그를 좋게 평가하는 측과 나쁘게 말하는 측으로 나뉘었다. 좋게 평가하는 이들은 그가 아버지에 대한 효심과 당시 법이 설 자리가 없었던 국가의 형편 때문에 내전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다고 하였으며 그 전쟁은 선한 방법으로 준비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고 말하였다. 또한 아버지를 죽인 자들을 복수하는 동안 그는 많은 것을 안토니우스에게 양보하였고 레피두스에게도 내주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레피두스가 무능으로 늙어버리고 안토니우스가 방탕 속에서 몰락한 뒤에는 뿔뿔이 갈라진 조국을 다스릴 다른 해결책은 없었으며 결국 한 사람이 통치하는 수밖에 없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왕정이나 독재관직으로서가 아니라 프린캡스라는 이름 아래 국가가 정비된 것이었다고 하였다. 또한 제국은 바다들과 먼 강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군단과 속주와 함대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으며 시민들에게는 법이 적용되었고 동맹들에게는 절제가 있었고 도시 자체는 장엄한 장식으로 꾸며졌으며 다른 사람들이 평온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강제로 처리된 일은 매우 적었다고 말하였다. 반대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아버지에 대한 효심과 당시 국가의 형편은 구실로 내세워졌을 뿐이고 실제로는 지배욕 때문에 퇴역 군인들을 금품으로 선동하여 사병을 모았으며 아직 공직도 없는 젊은이에 불과하면서도 군대를 모으고 집정관의 군단들을 매수하였으며 폼페이우스파에 대한 회유도 가식적이었을 뿐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원로원의 결의로 집정관의 권한과 법무관의 권리를 손에 넣자 히르티우스와 판사가 죽었는데 그들이 적에게 죽은 것인지 아니면 판사는 상처에 독을 탔거나 히르티우스는 자기 병사들에 의해 죽임당했을 수도 있지만 음모의 설계자인 카이사르가 제거한 것일 수 있으며 어찌됐건 결국 그는 두 사람의 군대를 모두 차지해버렸다고 비판했다. 또한 원로원이 원치 않았는데도 집정관직을 강제로 얻어냈고 안토니우스에 대항하라고 받은 군대를 국가에 맞서 사용했으며 시민들을 처형 목록에 올려 죽이고 그 토지를 분배한 일은 심지어 그 일을 실행한 사람들에게조차 칭찬받지 못했다고 한다. 물론 카시우스와 브루투스의 죽음은 아버지의 원수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만 사적인 원한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내려놓는 것이 옳았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섹스투스 폼페이우스는 평화를 약속하는 겉모습에 속아 넘어갔고 레피두스는 우정을 가장한 외양에 속았으며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역시 타렌툼과 브룬디시움에서의 협정과 그의 누이와의 결혼이라는 유인에 끌려 들어갔다가 결국 그 교묘하게 꾸며진 인척 관계의 대가를 죽음으로 치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후 평화가 온 것은 틀림없지만 그것은 피로 물든 평화였으며 그의 치세하에서 게르만족에 대해 롤리아누스와 바루스의 패배가 있었고 로마에서는 바로 에그나티우스, 이울루스 같은 인물들이 숙청당했다고 말해졌다. 그는 사적 문제도 절제가 없었는데 한 귀족으로부터 그의 아내를 빼앗아 왔고 그 여인이 이미 임신한 상태로 출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식으로 결혼할 수 있는지를 교황단에게 장난처럼 자문하기도 하였다. 또한 퀸투스 테디우스와 베디우스 폴리오의 사치가 있었고 마침내 리비아는 국가의 영향이 지대한 어머니였고 카이사르 가문에도 무거운 계모가 되었다. 아우구스투스는 신의 역할마저 차지하려 했는데
신전과 신들의 형상을 통해 플라멘과 사제들로 하여금 자신을 숭배하게 하려 하였다. 티베리우스조차도 애정이나 국가를 위해 후계자로 삼은 것이 아니라 그의 오만함과 잔혹함을 미리 알아보고 가장 나쁜 통치자와 자신을 비교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명성을 더욱 높이려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실제로 몇 해 전에 아우구스투스가 티베리우스에게 다시 호민관 권한을 부여해달라고 원로원에 요청하면서 연설을 하였을 때 겉으로는 그를 칭찬하는 말로 그의 태도와 생활 방식 및 성품을 언급하였지만 그 말들은 변명하는 투지만 실은 비난 같았던 것이다. 하지만 결국 장례는 관례에 따라 치러졌고 그에게 신전과 하늘의 신들에게 바치는 종교적 예우를 다하도록 결의되었다. 그 뒤 원로원 의원들은 티베리우스에게 권력을 맡아달라고 간청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티베리우스는 제국이 얼마나 거대한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말하며 여러 이유를 들어 사양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그처럼 거대한 국가를 감당할 수 있었던 사람은 오직 아우구스투스뿐이었다고 말하면서 자신은 그에게 불려 통치의 일부를 맡아보았을 뿐이지만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또 얼마나 불확실한 운명에 좌우되는지 직접 경험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뛰어난 인물들이 있는 나라에서는 모든 권력을 한 사람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나누어 만든 것이 더 낫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연설은 겉으로는 품이 있어 보였지만 진심에서 나온 말이라기보다는 형식적인 말에 가까웠다. 티베리우스는 원래 숨기지 않는 일조차도 늘 애매하고 조심스럽게 말하는 성격이었는데 특히 그때에는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말이 더욱 모호하고 이해하기 어렵게 되었다. 원로원 의원들은 그의 말을 제대로 이해한 것처럼 보였다가 혹시 미움을 살까 두려워했기 때문에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며 간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들은 신들과 아우구스투스의 상, 그리고 티베리우스에게까지 손을 내밀어 간청했다. 그러자 티베리우스는 한 문서를 가져와 읽게 하였는데 그것은 아우구스투스가 직접 작성해둔 국가 운영 문서였다. 그 안에는 로마 제국의 군사력과 재정 상황, 즉 무기를 들고 있는 시민과 동맹군의 수, 함대의 수, 속주와 왕국의 목록, 세금과 조공, 그리고 국가의 지출과 분배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다. 또한 아우구스투스는 제국을 현재의 경계 안에 묶어두어 더 이상 무리하게 확장하지 말라는 조언도 덧붙여 두었는데 그 이유가 두려움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장군들이 더 큰 명성을 얻는 것을 시기했기 때문인지는 분명하지 않았다. 원로원 의원들이 거의 몸을 땅에 엎드릴 정도로 간청하자 티베리우스는 자신이 국가 전체를 맡기에는 부족하지만 만약 어떤 부분이든 맡겨진다면 그 부분만은 책임지고 돌보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아시니우스 갈루스가 티베리우스에게 되물었다. 그렇다면 카이사르께서는 국가의 어느 부분을 맡기를 원하십니까?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티베리우스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잠시 뒤 그는 마음을 가다듬고 전체를 맡는 일을 사양하는 사람이 그 가운데 일부를 골라 맡겠다고 하거나 피하려 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체면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갈루스는 자신이 그런 질문을 한 것은 국가를 실제로 놔두자는 뜻이 아니라 국가가 하나의 몸이며 결국에는 한 사람의 의지로 통치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티베리우스 스스로 인정하게 하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아우구스투스를 칭송하고 티베리우스가 그동안 전쟁에서 거둔 승리들과 오랜 세월 평상복을 입은 채 국가를 위해 수행한 공적을 상기시키며 그를 설득하려 했다. 그러나 이런 말에도 티베리우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갈루스를 미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갈루스가 마르쿠스 아그리파의 딸이자 한때 티베리우스의 아내였던 비프사니아와 결혼한 것을 두고 티베리우스는 그가 단순한 시민 이상의 야심을 품고 있다고 의심했으며 또한 그의 아버지 아시니우스 폴리오의 거칠고 오만한 기질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뒤 루키우스 아론티우스도 갈루스와 비슷한 취지의 말을 하였는데 그 역시 티베리우스의 심기를 건드렸다. 티베리우스가 특별히 오래된 원한을 품고 있던 것은 아니었지만 아론티우스가 부유하고 적극적이며 뛰어난 능력과 명성을 지닌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를 경계하였다. 사실 아우구스투스는 말년에 누가 자신 뒤를 이어
최고 권력을 차지할 수 있을지를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마르쿠스 레피두스는 능력은 있으나 권력을 원하지 않을 사람 아시니우, 갈루스는 권력은 원하지만 능력이 부족한 사람 루키우스 아룬티우스는 그 자리에 어울리며 기회가 주어지면 실제로 시도할 인물이라고 평했다고 전해졌다. 앞에 두 평가는 대체로 받아들여졌지만 아룬티우스 대신 그나이우스 피소가 언급되었다는 전승도 있다. 그러나 레피두스를 제외한 나머지 인물들은 훗날 티베리우스가 여러 가지 죄목을 씌워 결국 몰락하게 된다. 또한 퀸투스 하테리우스와 마메르쿠스 스카우루스도 그의 의심을 건드렸다. 헤리우스는 언제까지 국가의 지도자가 없는 상태를 두겠습니까? 라고 말했고, 스카우루스는 티베리우스가 집정관들의 제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니 원로원의 간청이 받아들여질 희망이 있다고 말하였다. 티베리우스는 하테리우스를 즉시 꾸짖었고, 스카우루스에게는 더 큰 분노를 느끼고 있었지만 아무 말 없이 넘어갔다. 결국 모든 사람들의 외침과 간청에 지친 그는 조금씩 태도를 바꾸었지만 제국을 맡겠다고 분명히 인정한 것은 아니었고, 단지 더 이상 거절하지도 않고 더 이상 간청받지도 않으려는 태도를 취했을 뿐이었다. 한편 하테리우스는 용서를 구하려고 팔라티움에 들어가 티베리우스의 무릎에 몸을 던졌는데, 그때 티베리우스가 그의 손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병사들에게 거의 죽임을 당할 뻔하였다. 이 사건으로 티베리우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고 결국 하테리우스가 리비아에게 간청하여 그녀의 간절한 중재로 보호를 받을 때까지 그 상황은 계속되었다. 원로원 의원들은 아우구스투스의 미망인 리비아에게까지 지나친 아첨을 보냈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조국의 부모라고 부르자고 했고, 어떤 이들은 조국의 어머니라고 부르자고 했으며, 또 많은 사람들은 티베리우스의 이름 앞에 율리아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붙이자고 제안했다. 티베리우스는 겉으로는 여인에게 주어지는 명예는 절제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자신 역시 그런 절제를 따르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리비아의 권위가 지나치게 커져 자신의 권력을 위협할 것을 걱정했다. 그래서 그녀에게 호위관을 붙이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고, 그녀의 입양을 기념하는 제단 같은 여러 명예로운 조치들도 막았다. 한편 그는 게르마니쿠스에게는 집정관에 준하는 군사적 권한을 주도록 요청하고 사절을 보내어 그 권한을 전달하게 했으며, 동시에 아우구스투스의 죽음으로 슬퍼하고 있을 그를 위로하도록 했다. 드루수스에게 같은 권한을 요청하지 않은 것은 그가 이미 집정관으로 선출되어 있었고 또한 로마에 직접 와 있었기 때문이었다. 티베리우스는 법무관 후보를 12명 지명했는데 이는 아우구스투스가 정해놓은 숫자였다. 원로원이 그 수를 늘리라고 권했지만 그는 그 수를 넘지 않겠다고 맹세하며 거절했다. 이때 처음으로 선거권이 시민 집회가 열리던 캠푸스 마르티우스에서 원로원으로 넘어갔다. 그전까지는 중요한 일들이 황제의 뜻에 따라 결정되더라도 형식적으로는 부족들의 투표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시민들은 이런 권리가 사실상 사라진 것에 대해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았고 그저 수군거리기만 했다. 반대로 이 조치로 원로원은 뇌물과 비굴한 청탁으로 얼룩진 선거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권한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티베리우스는 후보자를 4명까지만 추천하도록 하여 그들이 낙선 경쟁이나 선거운동 없이 그대로 선출되도록 했다. 한편 평민 호민관들은 아우구스투스의 이름을 따 달력에 새로 추가된 아우구스탈레스 경기를 자신들의 비용으로 개최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원로원은 그 비용을 국고에서 지출하도록 결정했고 그들이 경기장에서 개선장군의 옷을 입는 것은 허용했지만 전차를 타는 영예는 허락하지 않았다. 이후 이 축제의 주관은 매년 시민과 외국인 간의 재판을 담당하는 법무관에게 맡겨지게 되었다.